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로 배꼽 빠지는 일을 겪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만나고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자영업자예요. 전 남편과 제가 만난 건 정말 악연 중의 악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연이었다면 그런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할 리가 없으니까요. 남편과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제 일과 관련된 것 때문에 와인 동호회에서 가볍게 와인에 대해 알아보려 한 거고, 남편은 뭐 좀 있어 보이니 가입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다양한 데 관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죠. 남편은 안목이 좋았어요. 아니, 비싼 걸 보는 눈이 좋았죠. 단순히 허영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돈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건축업 경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망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 마음이 갔죠.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 창업해서 가게를 세웠듯이 제 반려자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니?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다 해도 어떻게 급이 안 되는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시켜? 집안이 좋기를 하니 학력이 좋기를 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놔줘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며 교양 있어 보이던 깡마르고 왜소했던 시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내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더럽고 짜증났죠.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에 파토를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싶으세요? 이미 상견례하고 날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제가 파혼해 드릴게요. 굳이 저도 매달릴 생각 없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가방부터 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 제게 와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매달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결혼에 그다지 로망이 없는 여자였고 좋은 시기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한다는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저기요,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엄마는 내가 설득시킬게. 어차피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해서 잘 되는 부부 못 봤어. 네가 부모님 설득시키던지 나를 놔주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런데 저녁 내내 어떻게 시모를 구워 삶았는지 결국 그날 저녁에 찬성표를 받아왔더군요. 그렇지만 제 기분은 이미 상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반 정도는 날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살 건데 굳이 시모랑 안 좋다고 헤어질 필요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오기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적어도 이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헤어졌더라면 제가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꼴은 안 보는 건데 말이죠. 생각이 짧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보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였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인 채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기분은 싱숭생숭했어요. 좋다가도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 나빴다가도 곧 좋아지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국은 결혼식장에서 친정어머니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예의 없는 단순한 방식으로요. 친정엄마가 생글생글 웃으며 시모와 인사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어요.
아직 하객들은 오지 않는 준비 시간이었는데 시모가 그런 친정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친정어머니도 어느 정도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는 찬성해줬으니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려고 다가간 거였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쪽 눈에는 내가 지금 잘 지내 보여요? 얼굴에 주름지고 표정 완전히 간 건 안 보여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뱉기도 어려운 법인데 시모는 그 어려운 걸 참 쉽게도 하더군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고 묻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쪽은 즐겁겠죠. 우리 아들만한 사위도 또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요, 며느리 될 애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이 좋기를 하나, 학력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키만 몰대같이 크고 덩치도 크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고 며느리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제가 화가 나서 나서려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곱게 화장된 얼굴로 교양 있게 웃고는 시모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아니요. 잘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왜냐면 부끄럽기는 저희도 피차일반이라서요.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참 용감하시기도 하네요. 그런 말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런 기색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보니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안 하고 싶으실 텐데. 하긴 이미 더러운데 더러운 거 좀 더 묻는다고 더럽지 않은 게 되지는 않죠.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에 속으로 터지려는 웃음을 막았고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머, 기분 상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사부인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들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럼 못 알아듣는 사부인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제 딸 모자라다고 핍박하기 전에 당신 자식부터 보라는 말이었죠.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란데요? 지금이야 우리 가세가 좀 기울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내가 뭐든 고급으로 키웠어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인간들이 키우던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릴 때 고급으로 키우면 뭐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위가 고급인가요? 이상하죠? 돈도 제 딸이 더 많이 벌고 결혼식 끝내고 돌아갈 신혼집도 제 딸이 결혼 전에 이미 사놓은 집인데 그 고급으로 키운 값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사실 결혼 당시에 제가 이미 집이 있었기에 남편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 돈이라도 보태주면 좋은데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어서 그냥 결혼하게 된 거죠. 친정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무리해서 해가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이해해 주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해오는 사위를 웃는 얼굴로 탓하는 친정어머니를 보고는 시모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팩트로 까면 할 수 있는 말이 없기는 하죠. 시모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느꼈는지 저와 친정어머니를 한 번씩 째려보더니 휙 하고 먼저 나가버리더군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콧대가 저렇게 높아? 사돈지간에 교양도 없이. 내 딸이 훨씬 아깝다 이 양반아. 친정엄마는 시모가 나가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붓더군요. 감정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엄마, 진정해. 어차피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 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강행했으니 알아서 방패막이 잘해주겠지. 저는 언제나처럼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하게 끝났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감정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앞으로 두 가족이 함께 볼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같이 살게 되면
시댁과의 교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모도 서로 안 좋아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있잖아요. 친척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거나 혹은 하다못해 복날, 동짓날 같은 날에도 꼭 부르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가는 건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번 밥 먹을 때만 빈정이 상해서 그렇죠. 일하는 걸 매번 시켰냐고요? 아니요. 저한테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주방도 못 오게 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나씩 내왔어요. 밥이며 반찬이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제가 싫어도 먹는 걸로 쪼잔하게 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님, 밥 양이 좀 적은데 밥솥에 밥 있나요? 처음에 이 짓을 당했을 때 저는 그냥 시모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여자애니까 밥을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밥 공기에 반밖에 안 되는 밥에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밥 좀 더 퍼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천연덕스럽게 그러더군요. 예, 밥솥에 밥 없어. 그 밥이 다야. 많이 먹으면 속 부대끼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만 먹거라. 처음에는 밥을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밥 양은 적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멀찍이 두고 제 앞에는 나물 쪼가리만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무덤덤한 사람이라도 이건 눈치를 못 채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 좀 많이 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적당히 먹어. 넌 덩치도 크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 여자가 그렇게 멀때같이 커도 못 쓰는 거야. 하등 쓸모가 없어. 자꾸 야무지고 단단해야 하는 법인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드니 원.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 시모에게 뭔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타이밍을 엿보던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명절이라 친척분들이 다들 집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시모가 그 전날에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게 됐거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요리 솜씨는 좀 있어서 남편이 시모에게 매번 자랑하곤 했거든요. 와이프 음식 다 맛있다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부엌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네가 요리 솜씨가 좀 있다며? 그래,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는 애한테 그 정도 장점 하나는 있어야지. 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하는 게 맞고.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너한테 시킬 일 없다만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 중요한 분들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맛 신경 써서 올려라. 꼭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섞고는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대신 양은 그날 오신 손님이 아주 적게 먹을 만큼만요. 제가 시모에게 받은 딱 그만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님들 다들 오시고 식사를 내어갔어요. 밥 공기에 밥도 반만 있고 반찬은 나물은 가득. 그런데 고기 반찬은 각자 한 입도 못 돌아갈 만큼 아주 적게 해서 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눈치만 보더군요. 아이고, 우리 질부가 손이 참 작네. 양이 이렇게 적어서야. 질부는 원래 요만큼만 먹어? 역시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이랑은 다른가 봐. 아니면 애들 거랑 착각했나? 착각 아닌데요. 애들 것도 그만큼 담았어요. 애들은 그래도 영양분 섭취는 해야 하잖아요. 어? 근데 어른들한테는 무슨 밥을 이렇게 쥐꼬리만큼 가져왔어? 젊은 사람이 어른들 놀리는 거야?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적게 주면 어떡해? 아, 그거요? 제가 설마 어른들 놀리려고 이러는 거겠어요? 이상하게 어머님이 저 시댁 올 때마다 밥을 딱 그만큼만 주셨거든요.
더 달라고 하면 속 부대끼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은 다 밥 한 공기 든든하게 드시길래 손님한테만 건강 생각해서 밥 적게 주는 게 이 집안 가풍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어쩌죠, 어머님? 저는 최대한 생글생글 속없이 웃어 보이며 시모 속 끓는 소리를 해댔고 그 말에 더 열이 받은 건 시부 쪽이었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시부와 그런 시부를 보고 오들오들 떠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너무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다고 이러니? 네? 아버님이랑 남편도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설마 제가 모르는 가풍이 또 있었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알려줘야 할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 화살은 모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손님들이 그 밥을 앞에 두고 고사라도 지내는 듯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밥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이고, 질부가 속이 많이 상했나 보네. 형수, 아무리 그래도 애 밥은 좀 잘 챙겨줘야지.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이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쪼잔하고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까요. 형님, 먹는 걸로는 이러지 맙시다. 그것도 며느리고 평생 안 볼 거면 모를까. 평생을 얼굴 마주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이러다가 늙고 병들면 어쩌려고 이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사람 혼내지 말고 좀 잘 대해줘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쪼잔하게 밥 가지고 장난을 치셨대요. 다들 한 소리를 하는데 시모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자기가 여태 저한테 한 짓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 상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상상이라도 했으면 저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겠죠. 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이 일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건 시모와 시부였죠. 제가 말 한두 마디 더 보태면 분위기 박살나는 걸 테니까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집안 망신을 혼자 다 시키고 있어. 당신이 속 좁게 쪼잔하게 굴면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 꼭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 다 알아야겠어.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사업 망해서 엎어지고는 베풀 줄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비춰질 거 아니야.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꼭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어.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밥이며 반찬이며 내온 건 며느리인데 왜 내가 욕을 먹냐고요? 며느리가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걸로 치사하고 집요하게 굴었으면 며느리가 그걸 가풍으로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며느리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어른이잖아, 어른. 가르치고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매번 그런 식으로 못됐게 구니 며느리가 당신의 뭘 보고 배우겠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굴 때 당신이라고 뭐 며느리한테 좋은 말 해준 적이 있어요? 다들 모르는 척 눈 감고 있어놓고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렇게 저는 손 안 대고 코 시원하게 풀어냈죠. 결국 식사 자리는 파토가 났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밖에서 먹고 오겠다며 나가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 틈에 남편도 섞여 나가더군요. 이 집안에서 일어날 분란 따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하긴 남편이라고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귀찮고 성가실 것 같으니까 입도 안 뗀 거겠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시부가 싸우고 저는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절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만 죽어난 거죠.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속이 더 뒤집어지는지 한숨을 내리 10번도 더 내쉬더군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얌전한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그것도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시모가 주는 밥은 고봉밥으로 변했어요. 적어도 음식으로 장난치는 일은 사라졌죠. 불편한 사이가 됐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우면 오히려 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서로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싸우고 서로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시모는 차근차근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모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저한테 시비를 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저를 내치려고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날 이후부터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분하고 열받았는지 남편을 통해 공격을 해오더군요. 아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니? 우리 힘든 시간 거쳐오면서도 너 키우는데 수만 가지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네가 데려온 저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것도 일부러 나한테 욕먹이려고 그런 게 틀림이 없어. 저 큰 덩치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쟤를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너도 봤잖니? 네 아버지한테 억울한 욕 먹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던 거. 아들아, 너라도 내 마음 좀 알아줘, 응? 세상에 여자가 없니? 저 애보다 훨씬 괜찮고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어. 네가 고작 저런 여자한테 홀려서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저 여자 편들면 엄마 진짜 억장이 무너져. 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하소연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를 때릴 일도 없고 구박하고 핍박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오히려 시모가 저를 그렇게 대한 것이 태반인데 그런 시모가 저런 말을 하니.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욕먹이려고 한 건 제 의도가 맞긴 했죠. 저는 남편이 그런 헛소리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완전 보기 좋게 박살났죠. 내가 저번에 가족들 왔을 때도 생각했는데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그런 식으로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엄마를 욕보일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성에 빠직하고 금 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게 해? 매번 올 때마다 밥으로 치사하게 구는데 그게 어떻게 좀 서운이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당신 엄마를 욕보인 게 아니라 당신 엄마가 나를 핍박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그래도 네가 시댁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하고 용건만 끝나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딴 거지 같은 짓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야. 마누라가 그런 치사한 짓 당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옆에서 밥을 2그릇이나 처먹으면서 본 척도 들리는 척도 안 하던 주제에 뭐? 야, 가해자나 방관자나 피해자한테는 똑같거든?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만 밥 적게 주는 게 거짓말이었어? 없던 일이고 다 내가 지어낸 일이었냐? 너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할 말 있기는 해? 너 진짜? 감정이 다분히 섞인 제 말투에 남편 놈이 화를 내려는데 시모가 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너랑 우리 아들 사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야. 너희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그런데 애가 안 생기잖니? 우리한테 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애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적당히 정리해, 응? 이 엄마는 매일매일 그때 생각나면 트라우마가 막 생길 것 같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그래, 응? 어머님은 연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뭐 수치스러운 일이긴 했죠. 그런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안 하면 됐을 일이잖아요.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인데 왜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울고 불고 피해자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빈정대는 제 말투에 남편 놈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저한테 막말을 내뱉더군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뭐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인간이 다 있어?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했어. 게다가 어른 말씀하시는데 뭐?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내가 잘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짓이 무시할 만해서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는 넌 뭐가 잘났어? 여태껏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너네 엄마 편들려고 두 팔 걷고 달려든 꼴 보니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드네. 완전 질렸어. 너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너마저 저딴 집구석 사람이랑 똑같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미련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질렸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도 너랑은 이렇게 못 사니까. 제 말에 남편 뒤에서 싱긋 웃는 시무를 보니 토할 만큼 기분이 더러웠죠. 그런데 남편놈 표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로 서로 상처 주는 말 해놓고 이혼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로 이혼은 좀 아니지. 내가 뭐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엄청 진지하거든? 나 기본적으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 엄마가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존중할 필요 없지. 우리 엄마가 너 나보다 돈 못 번다고 타박을 주기를 했어. 너 말랐다고 외모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를 했어. 더 챙겨주고 너 볼 때마다 나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 엄마는 나한테 어땠어? 데리고 다니기 부끄럽다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자기네 집에 시집 올 급이 아니라고 내 욕이나 하고 다녔지.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치사하게 먹는 걸로 장난친 것도 너희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고? 아, 정신 좀 차려. 네가 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나 정도는 되니까 너처럼 별거 없는 애 데리고 사는 거야. 네 인생에 네 돈 빼면 남는 게 뭐 있어? 성격은 더럽고 남한테 져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엿먹일 생각만 하는 성격 파탄자 주제. 순간 욕이 목구멍까지 밀고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 대신 실컷 비웃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랑해? 너 능력 없다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 고해성사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자기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마누라를 능력 보고 선택하겠어? 뭐 이제라도 인정했으니 더 할 말은 없겠다. 그치? 하긴 맨날 급이 안 맞니 어쩌니 하지만 솔직히 너희 집이 뭐가 대단한데? 예전에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도 그래? 옛날 감성에 젖어가지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내려보는 당신네 가족들이 한심해서 내가 너랑 못 살겠다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놈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열받아서 말을 꺼냈는데 자기가 잃어야 할 것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니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아들이 이제부터 어떤 꼴로 살지는 예상도 못하고 그저 며느리 치웠다는 생각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됐어요. 5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집, 시모의 노골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 덕분에 저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로 남편 놈을 탈탈 털어낼 수 있었죠. 얼마 되지도 않는 짐 챙겨서 시댁 가는 거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한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집에 온 아들을 보며 당황한 시모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도요. 야, 왜 우리 아들 쫓아내? 아니, 아들이 나올 게 아니라 그 집도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 들고 온 재산은 재산 분할 거의 안 돼요.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5년도 안 돼서 이 집에 대한 기여도 측정에 어려움도 있고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입만 아프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본인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왜 그 사람이 소송해서 졌는지 알려줄 거예요. 하긴 집안에 뭐 도움되는 일을 했어야 말이죠. 돈만 축내는 주제에 눈만 더럽게 높아가지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지 돈은 안 쓰고 매번 마누라 돈만 쓰려고 하는 꼴을 재판에서 다 보거든요. 그렇게 이혼 원한다더니 속 시원하죠? 저도 속 시원해요. 집에 살던 거머리 하나 떼어낸 기분에 앞으로 그 거머리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머리?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거머리라고? 그럼 거머리가 아니면 뭔데요? 이제 남남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사람 속 긁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요. 역시 끊어내야 마음이 편한 일이 있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매번 덩치 크다는 시모 말에 살도 좀 더 빼고 일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니 남자는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곁을 지켜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혼 2년 만에 새로운 사람과 미래를 도모하게 됐고 결국 재혼을 하게 됐어요. 상대방도 재혼이었거든요. 직업은 동네 한의사로 금슬이 좋아 재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까지 낳아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이라 아이와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퇴근하지 못한 남편을 기다리려 남편 직장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평소처럼 한의원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지막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 없는 사람들 눈이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쓸모없는 노이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밖에 나올 때는 좀 얌전히 있으라고 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오늘도 굶고 싶어요? 네? 이런 식이니까 예전 며느리도 도망이나 갔겠죠. 덩치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그만큼 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작고 깡마른 노인 한 분에게 큰 소리를 치며 손까지 치켜들고 있더군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버릇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소리 듣는 노인은 몸을 연신 움츠리며 몸을 둥글게 많은 행동을 보이며 자기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몸소 몸으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고 있는 사람 모습이 어딘지 묘하게 눈에 익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 옆모습을 보고서야 그게 전 남편과 전 시모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아이를 뒤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앉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오늘은 나도 진료를 좀 봐야 해. 허리랑 다리가 쑤셔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진료를 못 보게 하니? 아들, 네가 며느리한테 이야기 좀 해줘봐. 시모가 아들에게 매달려 애처로운 눈으로 부탁을 하는데도 전 남편 놈은 그런 시모 눈길을 고갯짓 한 번으로 슥 피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도 않고 그 성량 좋은 며느리가 소리치더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그 병 늙어서 아픈 거라고. 늙는데 무슨 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 진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 낳는 거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트랑 임신 잘 본다고 해서 왔고, 그러면 제가 더 급하지. 어머님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사세요. 네? 아니, 무슨 노인네가 말만 하면 아들 붙잡고 해달라고 난리야? 할머니한테 쓸 돈 없다고요. 다시 말해줘요. 이야, 성격 대단하더군요.
제가 치를 떨던 사람들 모두를 혼자 상대함에도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상하게도 저 상황이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은 건 아마도 제가 저들에게 당한 게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저렇게 구는 것이 아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진료라도 한번 봐주게 하면 안 되겠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말하는 시모는 거의 기도 못 펴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더군요. 안 된다고요. 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귀 먹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진료받고 싶으면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아니면 아들한테 돈 벌어오게 하던가. 맨입으로 왜 자꾸 남의 돈 빼먹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밥벌어지 같은 인간들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더군요. 여자 쪽이 경제권을 더 쥐고 있어 보였어요. 하긴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랬죠. 며느리라는 여자는 눈살 찌푸릴 정도로 명품 도배를 한 상황인데 시모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옷들을 여전히 입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지 다 쭈그라게 돼서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한 번 큰 소리 내자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당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모 움직임에 그 며느리도 같이 반응하더군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며느리가 시모 팔을 확 붙잡아 당겨 강제로 앉히더군요. 어디 가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 못 들었어요? 예, 화장실 좀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기저귀 차라고 했죠. 밖에 나올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머님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다 늙어빠진 노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앉아서 꿀 빨려고? 당장 같이 화장실 갔다 와. 전 남편은 엉거주춤 일어나 시모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더군요. 정말 헛웃음이 입 밖으로 마구 튀어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시모의 모습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화장실이 저희 쪽 통로에 있어서 지나가는데 전 남편 놈이 저희 친정엄마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화장실 가는 중이라 눈으로만 빤히 쳐다보고 들어가더군요. 그 사이 전 남편의 재혼녀가 제 남편 부름을 받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밖에서 시어머니 쥐잡듯이 잡던 여자가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에는 네 하면서 굉장히 애교 있는 목소리로 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웃겼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누라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저희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이런 데서 볼 줄은 몰랐는데 한국도 참 좁군. 그렇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지. 근데 자네는 잘 지내는 것처럼은 안 보이네만. 엄마의 뼈 때리는 말에 전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으며 엄마에게 한마디 툭 꺼내더군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결혼은 했어요. 그 성격에 재혼하기 힘들 텐데. 떨어진 자기 자존심을 나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옆에 있던 지 전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서 재혼은 했지. 아주 좋은 사람이랑 했어. 능력도 있고 심지어 인성도 바르지. 말로는 누가 그런 말 못해요. 그렇지. 그런데 자네도 내 사위 직장에 와 있지 않은가? 사위 직장이요? 그래. 여기 한의원 원장이 내 사위일세. 자네도 진료보니 여기 온 거 아니야? 사람 참 괜찮아. 수더분하고 권위의식이나 자존심이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잘 맞춰줄 줄 아는 참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이야기에 전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러다 엄마가 호호하며 웃으며 전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내 생일이라고 사위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위랑 딸이랑 손주랑 다 같이 여기 온 거지. 너 왜 거기서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어? 엄마가 전 남편 앞으로 저를 끌어당기며 말했죠. 둘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 리가. 네가 여기 원장님 사모님이라고? 네 남편이 한의사라고? 네, 제 남편이 여기 원장이에요. 오랜만이네요. 반갑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잘 못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당신이 재혼을 했다고? 응.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준 충격요법이 꽤나 도움이 된 모양이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은 한번 해주고 싶었어. 여기 있는 두 사람 덕분에 똥 차버리고 좋은 차 타게 됐잖아. 게다가 애도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때는 애가 안 생기는 게 참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었던 거지. 애 낳고 이혼했었어 봐.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리고 재혼하는 것도 힘들었겠지. 근데 당신 와이프는 애 낳으려고 한의원 찾았나 봐. 참 이상하다. 나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애 안 생기는 거 보면 딱히 여자 문제만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지. 난 이제 애가 있으니까. 뭐? 똥쳐? 너 지금 나한테 똥차라고 했어? 그리고 은근히 지금 사람을 고자로 몰아가는 거야. 응, 그럼 아니야? 너 여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무능력자잖아. 내가 너한테 헌신하는 동안 너는 내 등골 빼먹으려고 했고, 똥차라기보다는 거머리인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리고 충고하는데 당신도 비뇨기과 진료 한번 봐. 내 생각엔 여자 둘이 모두 자연 임신을 못 시키는 건 분명히 생식 능력에 문제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거면 당신 지금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 경제적인 능력도 꽝인데 그 능력도 꽝이면 당신 마누라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산다니? 제 말에 전 남편 놈이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싹 무시하고 시모 얼굴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님은 내가 있던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하긴 나랑 안 맞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니까. 새로 들인 며느리는 좋은 사람 들였겠죠. 그렇잖아도 저랑 저 사람 떼어놓을 때는 저 말고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두 번째 며느리는 잘 맞으시죠? 시침이 뚝 떼고 두 사람 사이를 묻자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잘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모가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아, 아가, 미안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 아들놈이 새로 데려온 여자가 나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우리 집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내가 지금 전현 감시 때문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울며 저에게 동정표를 사려던 시모에게 전 남편이 확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시모도 지지 않고 더 화를 내더군요. 아까 쭈그려 있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왜 화내? 네가 저런 여자만 안 데려왔어도 내가 이런 꼴로 다닐 일도 없었어.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와? 목청은 커서 사람 질리게 만드는 데다가 밥도 못 먹게 해. 돈도 못 쓰게 해. 이 나이에 집에서 식모질이나 해. 그리고 너는 아까도 나 괴롭히는 애한테 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해. 너 대체 무슨 약점 잡힌 거야?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만든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엄마 노망 났어요?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다 있고 지금 내 탓하는 거냐고요. 너도 나 치매로 몰아갈 거냐? 네 마누라가 나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밑밥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기나 했어? 이럴 줄 몰랐으니 하는 이야기지. 내가 좀 건드렸다고 마누라랑 그렇게 후다닥 이혼하는 네 놈도 잘한 건 없잖아. 차라리 네 전 마누라가 훨씬 나았어 이거사. 네가 말년에 나를 피말려 죽이려고. 저와 친정엄마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네 탓이네, 네가 잘못했네, 남들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누굴 탓하나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둘이서 티격태격하는데 마지막 진료가 끝났는지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더군요. 그리고는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엄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데까지 와서 소란 피우면 어쩌자는 건데? 요양원 쳐놓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려? 미안하다.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급격히 쪼그라든 전 시모가 저를 보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묻더군요. 그쪽은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는 이 한의원 원장님 와이프예요. 어머, 사모님이셨구나. 어쩐지 태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요새 원장님 진료받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거 있죠? 저도 빨리 이세 가져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한약 먹으면서 몸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의원 자주 왔었나 봐요. 얼굴까지 알 정도면. 아시겠지만 연세 너무 많으면 하는 말들이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 나이 먹고 안 아픈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플 리도 없고 말이죠. 어머님은 자기 몸보다 손주 걱정만 하시니까 이렇게 병원 와도 자기 진료는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능숙하게 거짓말로 술술 풀어내는 여자를 보며 시모가 늙음하게 고생 깨나 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저를 내쫓으면 더 좋은 며느리감이 집에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당신 아들이 여자 돈만 많으면 다 좋다는 무능력자인데 결국 이번에도 돈 많은 여자 물었더라고요. 대신 저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손도 소뚜껑처럼 커서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여자를요. 여보, 뭐해?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시간이 없기는? 너 시간 많이 남잖아. 일도 그만두고 밥이나 축내는 게 나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을 앞에 두고도 더 큰 존재감을 뽐내는 전 남편의 와이프를 보며 제가 말했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 보여요. 어르신도 잘 모시고. 남편분이 복 받으셨나 보네요. 해실해실 웃으며 전 남편과 시모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어요. 꼴 좋다고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들은 두 사람은 표정이 썩어갔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 와이프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진짜 말 너무 예쁘게 하신다. 사모님이야말로 원장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게 인사치레 말 한마디 건네고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의원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저와 친정엄마는 배꼽 빠지게 웃었죠. 예,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어쩜, 너희 예전 시어머니 어쩌냐? 저기에 비하면 너는 완전 순둥이였는데. 나 버리려고 할 때는 미래 같은 거 몰랐겠지. 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저런 사람인 거 모르고 결혼했겠어? 딱 봐도 여자 돈 많아 보이던데. 또 돈 많은 여자 잡는다는 게 이번에는 더 독한 사람 고르는 바람에 저렇게 됐을 테니 말이야. 사람 앞길 참 모르는 일이야. 그 고약한 사람이 저렇게 구박받으면서 살 줄이야. 정말 너무 웃겼거든요. 저 이혼시키려고 없는 이야기 지어 만들 때 자기가 구박당하고 핍박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자기 미래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마도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겠죠. 그런데 그게 저 사람의 미래가 됐으니 정말 세상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더군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생활이 요즘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보니 이제는 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저 웃으며 넘기는 일이 됐네요. 얼마 전 겪은 이 배꼽 빠지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사연을 썼어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구 같은 남편에게서 탈출하게 된 40대 싱글맘 인사드려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호구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었고 그런 호구를 털어먹는 나쁜 놈은 시댁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환장할 만한 행동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호구짓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그 일로 저는 남편이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아닌데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과 마주했어요. 저는 그때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오니 연차라도 썼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남편의 말은 전혀 가볍지가 않더군요. 웬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둘째 봐주려고 일찍 온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그만둔다니. 당신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그만둬? 애가 지금 둘이야. 거기다 하나는 100일밖에 안 되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데 권고사직 당했어. 제발 일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 솔직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컴플레인이 계속 온다는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그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여보, 그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당신이 힘들면 그만둘 순 있어. 하지만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당신까지 일 그만두면 우린 어떡하냐고. 괜찮아. 형이 연락해줬어. 자기 회사로 들어오래. 아주버님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저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까운 사이에는 도리어 이런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 형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고용해 주겠대. 그리고 엄마도 형 밑에서 일하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당신만 허락하면 형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미안한데 나는 정말 별로야. 당신도 알겠지만 아주버님 딸밖에 없다고 어머님이 매번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두둔하니까 그거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거워. 혹시라도 당신이 형 밑에서 일하다가 어머님 한마디에 서운해서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나고. 솔직히 나는 시댁도 아주버님도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고. 내 자식 좋은 대접 받는다고 남의 자식 힘든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 당신이 아주버님네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더 많을까봐 걱정부터 된다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뿐이고 형네는 부러워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워. 그리고 지금 당장 어차피 일할 곳도 못 찾아. 아니면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형 밑에서 일 좀 할게. 당신도 그게 더 편하잖아. 한 달 돈 버는 것도 아까운 처지에. 확고한 남편의 의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은 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써.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만 해.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 꼭 말하고. 난 좀 걱정이야. 당신이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아니까. 혹시나 아무거나 다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형이 왜 나한테 그러겠어? 그럼 허락한 걸로 알고 형한테 이야기한다. 즐거워하며 자기 형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애가 아니니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애 둘을 보느라 진이 다 빠져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제가 그때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이요. 그러니 오롯이 집안일과 육아는 제 몫이 되어야 했고요. 프리랜서라 남편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준다면 애 보고 집안일하는 거 그렇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야근과 회식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 한 번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딱 월급만 받아왔죠. 그렇다고 그 월급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는 한개 끝까지 부려먹히고 있는 거였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날 며칠을 벼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저녁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베란다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화근이 됐죠. 애를 말리긴 했지만 애기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계속 떼를 썼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놀다가 초가을 찬바람에 결국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주버님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도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첫째 아들과는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니, 아주버님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과 놀아준 일도 없고 아이들을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쓸데없는 일로 불려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감기에 걸린 지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감기가 걸리니 둘째 아이까지 감기가 걸릴까봐 분리를 시켰어야 했고 그걸 혼자 힘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터지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찰나 아들의 몸이 축 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엄청 올랐더군요. 39도까지 올라가는 열 때문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시간쯤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갈 생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퇴근 시간이잖아. 뾰족하게 곤두서 있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갑자기 왜 전화해서 짜증이야? 나 오늘 회식이라고. 밥 먼저 먹든지 알아서 해. 내가 그깟 밥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아? 지금 첫째 열나서 병원 가야 해. 내가 애들 둘을 다 데리고 혼자 병원을 어떻게 가? 둘째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당신이 와야 병원이라도 갈 거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 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좀 곁에 있으라고 전화를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너 찾다가 감기 걸리고 열까지 나는데 제정신이면 회식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와야지. 나한테 애 다 맡겨놓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아주버님 회사 들어가고 이상해진 거 알아?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휘둘리는 거야?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선 긋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어쨌든 나 오늘 일찍 못 들어가니까 당신 알아서 애 병원 데리고 가든지 해. 남편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아주버님의 웃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그래서 둘 다 엿 한 번 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지금 아기가 열이 심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애 아빠가 오늘 회식이라서 늦는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차가 없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차 몰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둘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뭐? 아니, 이 녀석은 애가 아프다는데 무슨 야근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차 몰고 가마. 시모는 참 옛날 사람이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 아시죠? 딸만 셋인 아주버님네 손녀들보다 저희 집 손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시모를 불러드린 거예요. 귀한 손주 내팽개친 남편놈과 아주버님 욕 좀 보시라고요. 시모가 차를 몰고 와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어요. 첫째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둘째도 감기 초기였죠. 폐렴이라는 얘기에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일하는 것도 아닌 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라 애를 이 지경으로 방치를 시켜? 우리 귀한 손주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니? 도대체 폐렴이 뭐야, 폐렴이?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첫째가 왜 아픈지 말씀드릴까요? 첫째요. 아빠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을 날씨에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가 그렇게 감기 걸린 걸 알고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애기는 더 애 같아고 그러다 보니 폐렴으로 진행된 거고요. 이게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에요? 애가 아빠 보고 싶다는 걸 그럼 어떻게 말릴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냥 애만 볼 수도 없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어오는데 지금 애들 독방 육아에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해야 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일해야 할 판이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와중에 회식을 자기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만 벌써 2달째예요. 돈 돌려준 적 없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애는 아빠 기다리는데 아빠는 매일 회식에 야근이지. 야근 수당도 안 나와서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저 이번 달에 남편 얼굴 제대로 본 거 5일도 안 돼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나요? 아주버님 직장에 괜히 보낸 것 같아요. 애한테도 몹쓸 짓이고. 제 말에 시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것 같더군요. 노발대발한 시모가 당장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당장 소아과 앞으로 오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너 동생 데리고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닐래? 무슨 야근이랑 회식이 이렇게 많아? 너 동생 그러려고 데리고 갔니? 엄마가 이야기했지? 동생 제대로 돌봐주라고. 너 때문에 빚 못 보고 살았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손주들 아빠야. 너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애 데리고 있지 마.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월급은 왜 또 그렇게 적게 줘? 야근 시켰으면 수당도 맞게 챙겨줘야지. 동생을 무슨 하인처럼 부려먹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런 거고 돈은 곧 주려고 했어요. 야근도 회식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지. 곧 주려고 했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손주들 안 좋은 소식 들리면 그때는 너라도 용서 못해. 알아들어? 따끔한 시모의 말 때문인지 그 뒤로 남편의 야근과 회식은
확연히 줄었어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러나 그 뒤로 아주버님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이 더 좋다고 하고 저도 딸을 원했지만 이 시댁만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죄인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시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그나마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던 것은 저희 두 아들 덕분이기도 했어요. 형님네가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레 시모의 관심이 저희 아들들에게로 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모의 관심이 이런 무참한 일을 불러일으킬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건 둘째가 돌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들을 아주버님 집에 입양을 보내자고? 당신 미쳤어? 그게 왜 미칠 일이야? 형님네 딸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들 둘 중에 한 명을 형 아들로 보내자고 말씀하셨어. 벌써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걸 왜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일이잖아. 애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직 어린애를 엄마와 떼어놓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다 커서 데려간다고 하면 애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릴 때 데려가겠다는 건 나랑 연을 끊어놓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는 게 낫지. 그리고 생각해봐. 별거 없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형님네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지금 애들한테는 정서가 더 중요해. 근데 거긴 지금 이미 3명이나 자식이 있잖아. 게다가 당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여태껏 딸만 낳았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은 형님이? 갑자기 아들 생기면 잘 됐구나 하고 잘해줄 거라고? 당신 바보야? 그건 네 편견이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마. 어디 모르는데 보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당신도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아니, 난 절대 못해. 나는 우리 애들 다른 데 입양 보낼 생각 없어.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애들 계속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면 난 절대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만은 지킬 거라고. 아, 됐어. 됐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어차피 당신이 거절하든 말든 그렇게 될 일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싫어해도 그렇게 될 거야. 여보, 야! 남편은 제 말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이 인간이 정신을 놨나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낼 생각을 해요? 이미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 저희 애를 보내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님네라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이를 그 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과 싸운 저녁,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 폰으로 날아왔더군요.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는데 무슨 정신인 건지 그 카드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모텔이었던 거죠. 집에 원자폭탄 수준의 폭탄을 터뜨려 놓고 모텔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순간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좋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게 됐죠. 남편이 웬 젊은 여자를 거래 내역에 나온 모텔에 데려다 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더 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와 아주버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잘 됐다 하고 외쳤어요. 저 남자아이가 아주버님의 아이라면 굳이 저희 애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애를 데려오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애들을 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는 일로 부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이 형님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자, 다들 왔으니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야, 너희 집에 아들 들어설 일이 없어 보이니 둘째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네 호적에 넣고 네 자처럼 키워. 이 아버지가 이룩한 거, 네 조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 모두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거다.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을 네가 낳지 못하고 있으니 조상님 뵐 낯이 없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아직 애들 어릴 때 너희들 자식으로 데려가서 열심히 키워. 그 이야기에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미리 언지를 받았던 저와는 달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딸들 중에 뛰어난 애도 얼마든지 많고 제 아버지 회사 이어받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카까지 데려와서 저희가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지 그랬냐?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으면서 시집 가면 출가 외인 될 딸년들만 주렁주렁 낳아놓고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둘째 낳고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을 팔자야.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남의 애를 키우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저보다 더 발악하는 형님을 시모가 싸늘한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시모 눈에 형님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게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버님한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 애들 아주버님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딸만 셋이야. 딸한테 다 물려주자는 말이야? 대 끊기게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제 카드로 모텔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바람난 사람이 아주버님이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상간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무척 친해 보이던데. 그 아이 아주버님네 아들 맞죠? 뭐라고? 죄수씨, 동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말에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형님은 제게 무슨 소리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아주버님은 저를 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희 애들 아주버님네 보낼 생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손수 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주버님 아들이기도 하고.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는 재수씨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나도 당신 뒷조사 한번 해볼까? 뒷조사 하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저는 제 아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이용해야죠. 어차피 데려가서 곱게 키울 것도 아니면서. 제 남편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애한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여보,
그만 좀 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얘기하기를 여기서 하는 거냐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우리 애들 안 뺏기려면 무슨 말인들 못해?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준다 말해. 애는 너 혼자 낳았어? 야, 안 되겠다. 너 재수 씨랑 이혼해. 어떻게 사람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집에 논란만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형님 말대로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이혼? 나야말로 원한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해봤자 내 새끼 남의 집에 뺏기는 거밖에 더 있어? 나는 내 새끼 절대로 뺏길 생각 없어. 우리 이혼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건 당신도 못 막아. 왜 내가 못 막아? 내가 아빠인데. 내가 원하면 애들 다 내가 데려올 수도 있어. 결국 애 입양과 관련된 주제는 변질되어 저희 부부 이혼 이야기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들 조용히 하거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 그리고 왜 갑자기 첫째네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그런 방법을 찾을 만큼 제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머님 뜻이라도 애들 못 줘요.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나도 우리 손주들은 포기 못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렴. 나는 절대로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은 너한테 넘길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첫째, 넌 네 상간녀랑 애 데리고 한번 집에 와라. 내가 보고 결정할 테니까. 제 이혼에 남편보다 시모가 더 큰 산이 되었지만 저는 크게 후회는 안 했어요. 제가 숨겨둔 비장의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모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기를 쓰고 소송에 임하더군요. 저도 질 생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아주버님 집에서 부유하게 키울 수 있다고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자칫 잘못하면 능력도 없는 제가 애들 친권을 뺏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 집 거실에서 녹화된 동영상에 순식간에 그 설득은 묵살되고 말았어요. 야, 저리 안 떨어져? 내가 왜 너희를 돌봐야 해? 어머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얘네들을 나한테 맡겨? 오지 말라고. 형님이 다가오는 저희 첫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내 자식들은 귀여움도 못 받는데 이 조그만한 게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애들한테 갈 관심을 다 가져가잖아. 진짜 재수 없는 것들. 생긴 것도 지들 엄마랑 닮은 탓에 더 재수가 없어. 나중에 어머님 재산 얘들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야 되는데 왜 소식이 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오지 말라고 했지? 이것들이 벌써부터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난리야. 저번 시부 생일에 우리 집에 모였던 날의 영상이었어요. 저와 형님, 시모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시부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모자란 물건을 사러 가야 했죠. 그리고 제가 나간 사이에 시모도 잠깐 형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 모양이었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였는데 그날따라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애들 때문에 영상을 돌려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냈고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시부모는 부들부들 떨고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애가 너무 가까이 붙는 바람에 다칠까봐. 그만. 네 말 따위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손주를 얼마나 귀해하는지 알면서도 저딴 짓을 해? 그리고 이 이혼 소송하면서 나는 애를 너희들이 키울 거라고 이미 말해놨어. 이걸 안 봤으면 내 손주들이 너한테 핍박받으면서 괴롭게 크는 꼴만 봤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시댁 어르신 두 분은 연세 때문에 안 될 거고, 형님네는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자고 하는 놈이니 양육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잘 아셨으면 이 정도에서 물러서시는 게 어때요? 저희 애들 말고 데려온 애 있잖아요. 아주버님네 아들. 차라리 그 애를 자식으로 들이세요. 저희 애들 불쌍하게 만들 생각 마시고. 그 애는 자식으로 들이려니 자기도 같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싫다는구나. 내가 첫째 며느리 생각해서 여태까지 그 애 들이는 거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네. 시모의 차가운 눈빛이 형님을 훑고 지나갔고 형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아니죠? 설마 그 여자 진짜로 이 집에 앉힐 생각이세요? 내가 왜 못하니? 너희 이혼시키면 그 여자도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은 충분하지. 내가 가만 보니 자식은 제 어미가 키워야겠더구나. 어린 것 핍박하는 널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들어. 결국 시모 눈밖에 난 형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시모에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온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분할된 재산과 위자료를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편안해진 건 저뿐이었더라고요. 시댁은 여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저번에 저희 부부 이혼 소송 도중에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이혼을 하라고 한 것 때문인지 상간녀가 아주버님 집을 자기 집처럼 들어왔거든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밀고 들어온 날 형님도 무슨 생각인지 시모에게 상간녀의 아들에 대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시모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싶었겠죠. 처음에야 장남에게 장손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색하며 반가웠을지 몰라도 남의 씨를 데려온 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맡겼는데 결과가 나온 날이 공교롭게도 시모가 저희 아들들과 마지막으로 얼굴 보며 인사하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던 거죠. 그 덕분에 저는 그 집안에 든 망조를 고스란히 목격했고요. 글쎄 검사 결과가 친자 불일치로 떴어요. 아주버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일로 기세등등해진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님, 보셨죠? 저 상간녀가 다른 놈에 낳아놓고는 남편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 우리야말로 뻐꾸기 자식을 키울 뻔했어요. 형님은 상간녀를 비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상간녀도 지지 않더군요. 상간녀는 피식 웃더니 형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는 자기는 굉장히 순결한 척하네. 당신이 나보다 더하면서 어떻게 된 게 애 셋이 전부 남편 자식이 아닐 수가 있대? 그렇게 내놓은 것은 세 딸과 아주버님의 친자검사 결과였어요. 집에 쳐들어와서 뭘 하나 싶었는데 형님네 딸 셋의 친자검사를 맡긴 거였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너도 못 가진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애들이 남편 자식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네? 이 미친 것들이 전부 입 닥쳐. 그래, 정리해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내 손주가 아니라고 판명된 아이가 넷이나 된다는 거야? 그것도 처대 자식들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게 제가 이 사람 자식 낳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무정자증인 거 아세요? 내가 아는 병원 통해서 슬쩍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시 없는 당신 자식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주버님의 상간녀는 아주 거침이 없더군요. 이왕지사 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된 거 아예 다 망쳐놓을 생각으로 입을 떠벌리더라고요. 시모가 완전 열이 받아서 상간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화를 내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여태껏 네 몸 상태 하나 확인도 못해?
자식이 네 자식처럼 안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못했어?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만큼만이라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꼴을 좀 봐라. 마누라도 심지어 네 애인마저도 너를 호구로 삼았잖아. 어머니, 제가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요? 쥐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속아요? 너 당장 병원 가서 진짜로 네가 무정자증인지 알아와. 지금 당장. 그리고 첫째 며느리 너. 아니지.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지. 네 년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네 새끼들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 시모의 서슬퍼런 노성에 형님도 후다닥 도망갔고 아주버님도 사라졌죠. 저는 태풍같이 지나간 시댁 거실에서 전 남편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즐거운 구경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속으로는 웃으며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너도 설마 딴 남자애들 데려온 건 아니지? 그렇다고 보기엔 애들이 둘째 어릴 때랑 똑 닮긴 했지만 이 사람 아이 맞아요. 검사는 해도 상관없는데 검사 후에 애들 데려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애들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시모 눈에 후회가 가득 맺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애들을 데려왔어야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모가 전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러면 너는 정상이겠지. 올해 안에 여자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이 낳도록 해봐. 아들만 낳으면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 어머니, 그런데 어쩌죠? 저 이미 묶었는데요. 그 말에 시모 눈이 동그래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를 묶어? 너 설마 진짜로 정관수술한 거야? 미쳤어? 왜 네가 그딴 걸 해? 왜? 구야,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더 이상 아들 낳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묶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애만 더 늘면 뭐해요? 흥분의 집에 애 늘면 더 가난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왜 네가 흥분의 집이야? 우리가 흥부야? 요즘 어느 흥부가 건물 가지고 있어? 그치만 그거 저한테 주실 생각 없잖아요. 지원도 다 형한테만 해주고 저는 관심 바뀌었잖아요. 결혼할 때도 저희한테 도움 준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형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런 꼴이진 않겠죠. 말을 하다 보니 빈정이 상하고 자신의 현실이 떠올랐는지 전 남편이 시모에게 대들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둘째 아들 반항을 처음 겪었는지 시모 얼굴이 거의 황당과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전 남편과 시모가 한바탕 싸우기 시작하자 저는 그 사람들 몰래 애들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도 못 들었죠. 궁금하긴 했지만 관심 끊었어요. 지들이야 지지고 볶든 저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제 갈 길만 열심히 찾아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시부모와 남편이 우리 애들 보고 싶다며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 아니고? 당신은 애들을 남의 집에 넘겨도 되는 애들한테 별 생각 없는 인간이잖아. 내 말 틀려? 그 일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형수님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몰랐으니까. 이혼했지만 면접 교사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시모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건지 임시로 휴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예, 내가 참 미안했다. 애들을 남의 자식으로 보내는 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가면 애들한테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만 했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첫째 아들로 입양되면 우리 전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첫째 며느리가 했던 그런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무척 거슬리더군요.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형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님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 저 애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우리가 더 잘할게. 엄마도 우리 애들한테 다 지원해준다고 했고. 아니, 난 싫어. 자식들한테 사랑 없는 아빠랑은 같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 이미 신뢰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여보, 잘 생각해봐. 아니면 애 하나라도 형 밑으로 넣어주면 안 돼? 대신 부모님이 형 말고 우리 애한테 유산 다 물려주신다는데. 엄마가 우리 애들 친자검사 다 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결과 나와서 다 해주신대. 저 모르게 친자검사까지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또 저를 의심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너무 가소롭고 짜증나서 열받았지만 전 남편이 다시 자기 형 밑으로 애 넣겠다는 말에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 진짜 웃긴다. 또 친자검사는 언제 했대? 의심됐으면 그냥 의심하고 말지.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 애들 나 찾아와서 그딴 미친 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애가 네 핏줄인 건 맞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지. 그런데 왜 굳이 또 아주버님 밑으로 애를 넣으려는 거야? 정신 나갔어? 네가 키우겠다고 했으면 단 1초라도 생각이라는 건 해봤을 거야. 그런데 아주버님은 절대 안 돼. 넌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버님을 몰라? 여보, 형 욕하지 마. 형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그런 일 벌인 건 형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폐를 끼친 적도 없잖아.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걔 마누라가 잘못한 거지 걔가 잘못한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너도 오해를 풀고. 두 분 다 여태껏 모르고 계시네요. 이렇게 순진하실 수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당신 형님, 어머님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 입으로 알려드려요? 뜬금없는 제 말에 둘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눈치만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 질렀죠. 당신 회사 권고사직 당한 거 누가 당신 이름으로 컴플레인 거는 바람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지? 그거 누가 그런 건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당신 형님이 한 짓이야. 뒤로 손 써서 계속 컴플레인 넣은 거 당신 형님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래, 아들이 그런 일에서 뭘 얻는다고 그런 짓을 하니? 분명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네가 과대망상인 거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 아직까지 저장되어 있던 아주버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우리 사이에 전화 같은 거 할 일은 없을 텐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죠. 우리 남편 왜 일 그만두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이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건 왜 궁금합니까? 저도 이유는 알아야 속이 편하죠. 그건 저도 알아야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그놈이랑 연락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재수 씨가 잘못하긴 했잖아요. 그쪽 애들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이 동생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눈에 거슬렸고, 동생이 또 워낙 유명한 호구 아닙니까? 부려먹기 딱 좋잖아요. 이혼할 때까지는 잘 써먹었는데 이혼하고 충격을 좀 받았는지 요새는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왔던데요. 뭐 솔직히 그렇게 부려먹을 때는 재수 씨도 같이 괴롭힐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과하게 괴롭힐 일도 없고. 절 괴롭힐 목적이었으면 이혼하고 그 사람 놔줬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회사 다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참 순진하시네. 내 밑에 있어야 부모님 유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자식이 내 눈밖에 나면 뒤로 딴 주머니 찰지도 모르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내일 하는 놓친 애들 곧 있으면 세상 하직할 텐데 그러면 재산은 다 나한테 와야지. 그딴 놈한테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건 낭비야, 낭비. 내가 여태 부모님한테 왜 잘했는데? 그 유산 때문인데 막판에 동생 새끼가 추월하도록 놔두는 게 말이 되겠어? 저는 그 이유까지 스피커폰으로 전 남편과 시모에게 모조리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죠. 시모와 전 남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미친놈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씨도 없는 주제에 재산을 다 가로챌 생각까지 하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 어머니가 왜 재수 씨랑 같이 있어요?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 거니까 퇴직금이랑 여태 야근하고 못 받은 돈 다 정산해서 돌려내.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형이라고 불릴 생각하지도 마. 이 나쁜 새끼. 어? 너까지 왜? 아이씨, 너희들 짜고 지금 나 엿먹인 거야? 재수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수씨고 뭐고, 넌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을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뭐? 오늘 내일 하는 놓친네? 네가 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결국 두 사람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던 아주버님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두 사람은 씩씩대며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그거 듣고 아주버님과 전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치고 그날 완전 동네 떠나가라 소리쳤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새 직장 찾으러 떠났지만 이미 나이도 들었고 경력은 별거 없는 상태였으니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다더군요. 힘쓰는 일 하느라 골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최대 빌런 아주버님은 와이프에게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데 이번에 동생 호구로 잡고 부모님 유산 탐낸 것 때문에 시모가 시댁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댁이라는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저는 아이도 지키고 재산 분할도 받았으며 위자료까지 받고 친정집에서 애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정말 이혼을 결정하고서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호구였던 전 남편과 그런 호구를 뜯어먹으려 했던 시아주버님, 그리고 그런 두 자식에게 배신당한 시부모까지 아주 대환장 파티를 한번 겪고 나니 솔직히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저처럼 답답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호구와 성격 좋은 건 다르더라고요. 그걸 착각하면 저처럼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후회는 언제나 지각생이죠. 그래도 지각을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언제까지고 후회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삶마저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밝은 앞날만이 함께하길 바래요.